검붉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내리꽂혔다. 우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기와지붕이 들썩이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당의 흙바닥을 사정없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 요란한 폭풍 후 소리조차 집어삼킬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진주강씨 가문의 안채와 행랑채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안방의 깊숙한 곳에서 유모 막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탐욕,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막순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비단 포대기에 쌓인 아기와 거친 무명천에 쌓인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하늘이시여, 이 천하의 죄인을 용서치 마소서. 허나 내 핏줄이 저리도 천한 꼴로 평생을 짐승처럼 살게 할 수는 없나이다. 막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지씹힌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다시 한번 천둥이 쳤고 그 순간 막순의 두 손은 벼락보다 빠르게 두 아기의 운명을 맞바꾸고 말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과 2시진 전 진주 강씨 가문의 기와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명문가였으나 대가 귀에 늘 근심이 끊이지 않던 강대감의 댁에 마님인 윤씨 부인과 몸종인 개똥이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산기를 느끼고 쓰러진 것이다. 의원과 산파들이 안채로 몰려가 윤씨 부인의 난산을 돕느라 분주한 사이 행랑채의 개똥이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방구석에서 홀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이를 낳아야 했다. 안채에서는 인삼 달인 물과 갖가지 귀한 약재 냄새가 진동했으나 행랑채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하늘과 땅의 차이였고 결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두 산모의 배에서 나온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산의 아이였으며 핏덩이의 모습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 막수는 본래 개똥이의 어미이자 이 집안의 오래된 친모였다. 그녀는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뼈가 빠지게 일하며 천대받았고 자신의 딸 개똥이마저 대감마님의 눈에 들어 하룻밤 승은을 입고 첩도 아닌 몸종 신세로 아이를 베게 되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커먼 앙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안채에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를 들으며 막수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생각했다. 왜 내 손자는 평생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야 하는가? 강씨 가문의 씨를 받은 것은 매한가지인데 왜 한 놈은 비단옷을 입고 호령하며 살고 내 핏줄은 죽을 때까지 지게를 져야 한단 말인가? 그 비틀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해버린 것이었다. 산파가 잠시 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리고 안채의 모두가 기진맥진하여 잠시 정신을 놓은 그 짧은 찰나의 막수는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아기들이 바뀐 줄은 꿈에도 모르는 윤씨 부인은 난산 끝에 기절해 있다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곁에는 막순이 바꿔치기한 개똥이의 아들, 즉 훗날 기태라 불리게 될 아이가 금실로 수놓인 비단 포대기에 쌓여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마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우렁찬 도련님이십니다. 이마가 훤하고 코가 오뚝한 것이 영락없는 대감마님을 빼다 박았습니다요. 막수는 능청스럽게 거짓을 고하며 아기를 부인의 품에 안겨주었다. 윤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아기의 뺨을 어루만졌다. 오, 내 아가 이리도 훌륭하게 생겼구나. 우리 가문을 일으킬 귀한 보배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순의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으나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안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한편 차가운 행랑방으로 돌아온 막수는 진짜 강가문의 핏줄인 아기, 즉 훗날 돌석이라 불리게 될 아이를 낡은 광주리에 눕혔다. 개똥이는 산후조리는커녕 미역국 한 그릇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채 혼절해 있었다. 막수는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핏덩이를 내려다보았다. 본래라면 금지옥엽으로 자라나야 할 이 아이는 이제 천한 종놈의 자식이 되어 제 어미인 줄도 모르는
여인의 젖을 빨며 자라게 될 것이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허나 이 할미를 원망하려거든 이 지독한 세상을 원망하거라. 양반과 천민을 가르고 사람 위에 사람을 두는 이 더러운 법도를 탓하거라. 막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거친 손으로 아기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다. 아기는 무엇이 서러운지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그 울음소리는 거세진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해가 떠올랐다. 강대감은 등남 소식에 버선발로 뛰어와 아들을 안아 올리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집안 곳곳에는 경사를 알리는 금줄이 쳐졌고 하인들은 떡과 술을 돌리며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 행랑채 구석에 누워있는 개똥이와 그녀의 아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개똥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아비 얼굴도 모르고 천한 어미 밑에서 태어나 고생길이 훤하구나.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바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여기며 빈젖을 물렸다. 진짜 귀공자는 그렇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종의 젖을 힘껏 빨았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막수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이 비밀은 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리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0일 잔치가 열렸다. 대청마루에는 산해진 미가 가득 차려졌고 비단 옷을 입은 가짜 도련님 기태는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반면 진짜 도련님인 돌석은 행랑채 마당 구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개똥이의 등에 엎여 있었다. 잔치상에서 물려나온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개똥이는 행복해했지만 막수는 그 광경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태의 울음소리와 땅바닥을 기는 돌석의 옹알이가 묘하게 겹쳐 들려올 때마다 막순의 심장은 죄어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언젠가 이 뒤틀린 운명이 제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닥쳐올 거대한 재앙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어느 날 밤, 막수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데 흙탕물 속에서 나온 용이 하늘로 승천하려 하자 황금 비늘을 가진 용이 피를 토하며 떨어지는 꿈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막수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돌석을 엎고 마당을 서성이는 개똥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우리 돌석이가 참 순하지요. 보채지도 않고 눈망울이 어찌나 맑은지 꼭 밤하늘의 별 같습니다. 개똥이의 말에 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라더니 비록 누더기를 걸쳤으나 돌석의 눈빛에서는 감출 수 없는 총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안채에서 들려오는 기태의 울음소리는 날이 갈수록 드세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막수는 불안한 마음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옛말이 이리도 무섭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강대감은 기태가 자라날수록 기대를 한껏 품었다. 이 녀석의 골격을 보아라. 장차 장군감이 되거나 큰 학자가 되어 가문을 빛낼 것이다. 그는 기태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고 온갖 귀한 것을 다 해주었다. 그러나 기태는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하인들을 발로 차고 먹기 싫은 음식은 상째로 엎어버리는 등 포악한 성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모인 막순만이 그런 기태를 감싸고 돌며 아이고, 도련님이 기운이 장사라 그렇습니다. 크면 다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비호하기 바빴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이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낌과 동시에 그 아이가 제멋대로 자라나는 것을 보며 남모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것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불러올 파국의 전조였다. 반면 돌석은 걸음마를 떼자마자 잔심부름을 시작했다. 개똥이가 아파서 눕는 날이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을 떠다 나르고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제 어미를 도왔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얼굴에는 숯검댕이 묻어 있었으나 돌석은 한 번 배운 것은 잊지 않았고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다. 어느 날 서당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돌석이 멍하니 서 있을 때였다. 기태가 달려와 돌석을 밀치며 소리쳤다. 에이, 더러운 종놈의 자식.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려 썩 꺼지지 못할까? 기태의 발길질에 넘어진 돌석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옷을 털며 기태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에 기태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태생적인 품격의 차이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비밀은 굳게 닫힌 채 시간은 흘러갔다. 막수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도끼 서린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틈만 나면 돌석을 구박하고 기태를 치켜 세우며 두 아이의 격차를 벌리려 애썼다. 너는 천한 종놈이니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한다. 감히 하늘을 올려다볼 생각일랑 추호도 하지 말거라. 막순이 돌석에게 퍼부은 저주 섞인 말들은 어린 돌석의 가슴에 멍 자국처럼 남았다. 하지만 돌석은 그럴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땅만 보고 살아야 하는가? 저 하늘의 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빛나지 않는가? 소년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훗날 그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결하게 만들 힘의 원천이었다. 폭풍우 치던 밤, 뒤바뀐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속도를 붙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씨 가문의 담장 안팎 풍경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사랑채 서재에서는 글 읽는 소리 대신 코를 고는 소리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을 넘기 일쑤였고, 행랑채 마당에서는 묵묵히 도끼질을 하거나 여물을 쑤는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가짜 도련님 기태는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자랐으나 그 성정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걸친 듯 거칠고 천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스승이 회초리를 들라치면 벼루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글 공부가 지루하다며 수업을 빼먹고 저잣거리의 왈패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밥 먹듯 했다. 강대감에 깊게 패인 주름살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집안 하인들은 기태의 발소리만 들려도 사시나무 떨듯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 그것은 명문가의 대를 이을 제목이라기보다는 집안을 말아먹을 망나니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반면 행랑채의 흙바닥을 뒹굴며 자란 돌석은 진흙 속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우는 연꽃과도 같았다. 누더기 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팔다리는 고된 노동으로 다부지게 여물었으나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돌석은 낮에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예진이를 도맡았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사랑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도둑질하듯 귀에 담았다. 어깨 너머로 배운 천자문은 이미 뗀 지 오래였고, 흙바닥을 종이 삼아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혼자만의 배움을 이어갔다. 비록 먹물 냄새가 아닌 땀 냄새와 거름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성현의 말씀과 이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오후였다. 기태는 더위를 핑계로 서책을 베개 삼아 낮잠을 즐기고 있었고, 훈장 어른은 혀를 차며 부채질만 해댈 뿐이었다. 사랑채, 마루 밑을 지나던 돌석은 열린 창으로 들려오는 훈장의 한탄을 들었다. 옥석을 가려내어 다듬는 것이 스승의 몫이라지만 저리도 엇나가는 돌덩이는 내 평생 처음 보내 그려. 대감마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붙어는 있다만 이 댁의 앞날이 캄캄하구나. 돌석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저 자리에 앉아 글을 배울 수만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학문에 정진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쳤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천한 종놈이 그를 알아 무엇하겠는가. 그저 주인 어른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제 할 일이나 잘하는 것이 본분이라 여기며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이었다. 강 대감이 조정의 고관 대작들을 초청하여 시회 시구일을 연 날이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대감은 기태를 불러내어 손님들 앞에서 시 한 수를 짓게 하여 아들의 학식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 기태야,
오늘같이 좋은 날, 젖들의 핀 국화를 주제로 시한수 읊어보거라. 그러나 기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쭈뼛거리기만 할 뿐 입을 떼지 못했다. 평소 주색 잡기에만 빠져 있었으니 시상이 떠오르리 만무했다. 정적이 흐르고 손님들의 표정에 민망함이 스칠 무렵 기태는 홧김에 술상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에이, 사내 대장부가 칼을 쓰고 활을 쏘면 그만이지. 계집애처럼 긁기나 읊조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잔치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강대감은 충격에 휩싸여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그 시각 돌석은 연회장 구석에서 깨진 술병을 치우고 있었다. 난동을 부리고 뛰쳐나간 기태를 보며 혀를 차는 손님들 사이로 한 노학자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기태가 팽개치고 간 것이 아니라 돌석이 몰래 틈틈이 적어두었다가 일하다 흘린 종이 조각이었다. 꼬깃꼬깃한 종이에는 서투르지만 힘있는 필체로 국화의 절개를 노래한 시구가 적혀 있었다. 진흙에 묻혀도 향기는 잃지 않고 설이 맞아도 그 빛은 바래지 않네. 노학자는 감탄하며 강 대감에게 물었다. 대감, 이 글귀는 누가 쓴 것입니까? 필치는 거칠지만 그 기계와 문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 아드님이 부끄러워 숨겨둔 것이 아닙니까? 강 대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그것이 기태의 솜씨가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차마 종놈의 글이라 말할 수 없어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날 밤 강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거닐다 늦은 시각까지 마구간에서 불을 켜놓고 있는 돌석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돌석은 집단 위에 쪼그리고 앉아 숯검정으로 나무 판자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내 놈이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대감의 낮은 목소리에 놀란 돌석은 황급히 나무 판자를 등 뒤로 감추며 바닥에 엎드렸다. 주인 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흉내만 내보았을 뿐입니다요. 강대감은 돌석이 감춘 판자를 빼앗아 들었다. 거기에는 낮에 노학자가 칭찬했던 그 시구의 뒷부분이 이어져 있었다. 대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천한 종놈에게서 어찌 이런 재주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기특함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대감의 마음을 휩쓸었다. 네, 이놈 천한 것이 감히 양반들의 글을 훔치다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강대감은 짐짓 호통을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서슬퍼런 위엄이 없었다. 돌석은 이마를 땅에 내치며 읍소했다. 나리, 소인이 그를 익혀 감히 양반 흉내를 내려 함이 아니오라. 성현의 말씀이 너무도 좋아 잊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다시는 붓끝도 쳐다보지 않겠나이다. 돌석의 진심 어린 눈물에 강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친아들 기태는 그를 멀리하고 폐악질만 일삼는데 종놈은 등불 아래서 그를 닦고 있으니 하늘의 뜻이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졌다.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허나 앞으로 내 눈에 띄게 글장난을 하다 걸리면 그땐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러가라. 대감은 돌아섰지만 그의 뇌리에는 돌석의 맑은 눈빛이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 유모 막수는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기태가 망가질수록 그리고 돌석이 두각을 나타낼수록 그녀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돌석을 불러다 놓고 몽둥이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내가 뭐라 했더냐. 눈을 깔고 살라 했지. 내 놈이 주인의 눈에 들어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산이냐. 막순의 매질은 모질었으나 돌석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맞았다. 할미가 왜 이토록 자신을 미워하는지, 왜 자신의 재주를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돌석은 그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다.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소인이 주제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피멍이 든 등을 어루만지며 돌석은 어둠 속에서 홀로 사겨야 했다. 그러나 억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그의 내면에 잠재된 기운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강대감의 가세가 조금씩 기울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조정에서는 당쟁이 격화되어 반대파의 모략이 끊이지 않았고 강대감은 올곧은 성품 탓에 적을 많이 만들었다. 기태는 가문의 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기방의 외상장부를 달아놓고 흥청망청 돈을 뿌려대며
빚쟁이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아버님, 저깟 빚이야. 제가 나중에 벼슬 한 자리 하면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째째하게 굴지 마십시오. 기태의 철없는 소리에 강 대감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 집안의 기둥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듯했다. 그러던 중 돌석에게도 봄바람 같은 인연이 찾아왔다. 강대감의 고명딸이자 기태의 누이 동생인 서연 아가씨였다. 그녀는 오라비인 기태와 달리 정숙하고 심성이 고운 여인이었다. 어느 날 서연 아가씨가 뜰에서 술을 놓다 실타래를 연못에 빠뜨려 울상을 짓고 있을 때 지나가던 돌석이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어가 실타래를 건져주었다. 물에 젖은 돌석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서연에게 실타래를 건네며 짓는 수줍은 미소는 햇살보다 눈부셨다. 고맙다. 돌석아, 네가 아니었으면 귀한 씨를 버릴 뻔했구나. 서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돌석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주인집 아가씨였지만 그날 이후 돌석의 가슴 속에는 서연을 향한 연모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험한 세상에서 그를 지탱해줄 유일한 빛이자 훗날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유가 되었다. 운명의 그림자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정에서 영모 사건이 터졌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고 강대감의 정적들은 이때다 싶어 강대감을 영모의 배후로 몰아가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석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구간의 말들이 이유 없이 날뛰고 밤새 까마귀가 울어댔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돌석은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곧 진흙 속에 숨죽여 있던 용이 고개를 들고 거짓된 껍데기를 쓴 자가 심판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요하던 밤의 정막을 깨고 들이닥친 것은 지옥의 업화와도 같은 횃불의 행렬이었다. 역적 강준필은 어명을 받으라 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의금부 나졸들이 담장을 넘어 개미떼처럼 밀려 들어왔다. 평온하던 진주 강씨 가문의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했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하인들은 창에 찔리거나 포박당하며 비명을 질렀고 안채에서는 여인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대감은 방문을 열고 나와 뜰을 가득 메운 관군들을 보며 사색이 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충절이 정적들의 모함 한마디에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으로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강대감은 가장 먼저 아들 기태를 찾았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장자만이 이 위기 속에서 집안을 수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기태야 어디 있느냐. 내 어미와 누이를 챙겨 뒷문으로 피신해야 한다. 대감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는 불타오르는 사랑채의 굉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시각 가짜 도련님 기태는 안방 장롱을 뒤집어 엎고 있었다. 그는 가문의 위기나 부모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윤씨 부인의 패물함과 집안의 돈이 될 만한 은부치들을 닥치는 대로 보찜에 쓸어 담고 있었다. 막 문을 열고 들어온 윤씨 부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 아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비가 잡혀가게 생겼는데 내 놈이 도망질 칠 궁리를 하는 게냐. 윤씨 부인의 떨리는 질책에도 기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미를 밀쳐냈다. 어머니 죽으려면 혼자 죽으세요.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역적의 자식으로 목이 달아나긴 싫단 말입니다. 기태는 패물이 든 보찜을 둘러매고는 개구멍을 통해 어둠 속으로 쥐새끼처럼 사라졌다. 바닥에 주저앉은 윤씨 부인은 천지가 개벽할 배신감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평생 금지오겹 키운 자식이 제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는 뒷모습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고 쓰라린 고통을 남겼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돌석이었다. 그는 나탄자루를 들고 관군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의 옷은 이미 찢어지고 팔뚝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돌석은 쓰러져 있는 강대감과 윤씨 부인,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 아가씨를 향해 달려갔다.
주인 어른 많이 머서 피하셔야 합니다. 뒷산 대나무 숲길로 가시면 제가 미끼가 되어 유인하겠습니다. 강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석을 바라보았다. 친자식도 버리고 도망간 마당에 천한 종놈이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하려 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돌석아, 네가 어찌? 어서 너라도 살 길을 찾아라. 우리는 이미 틀렸다. 대감의 만류에도 돌석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마루에 놓인 대감의 갓과 도포를 집어들어 자신의 몸에 걸쳤다. 소인이 감히 주인 어른의 옷을 입어 송구하오나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저를 주인 어른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부디 서연 아가씨를 데리고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돌석은 대감의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구간에서 말을 꺼내 올라탔다. 평생 짐승처럼 일만 하던 종놈의 몸에 양반의 옷은 어색할 줄 알았으나 기이하게도 그 모습은 마치 제 옷을 입은 듯 딱 들어맞았다. 말 위에 올라탄 돌석의 위풍당당한 기세는 횃불 아래서 강대감의 젊은 시절을 꼭 빼다 박은 듯했다. 이놈들아, 내가 강준필이다. 나를 잡으려거든 지옥 끝까지 쫓아오너라. 돌석이 우렁차게 고함을 지르며 정문을 박차고 나가자 관군들은 그가 강대감인 줄 알고 우르르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빗발치는 화살이 돌석의 등 뒤로 쏟아졌고 밤하늘을 가르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틈을 타 강대감 일행은 피눈물을 흘리며 뒷산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멀어지는 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 아가씨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그 뒷모습이 영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돌석은 밤새도록 산과 들을 내달렸다. 허벅지에 화살이 스치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관군들을 최대한 멀리 깊은 산속으로 유인해야만 했다. 말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까지 달린 돌석은 벼랑 끝에 다다라서야 말굽비를 놓았다. 뒤쫓아온 관군들이 그를 포위하며 좁혀왔다. 계속 꺼라. 도간에 든 쥐로다. 관군 대장이 칼을 뽑아 들고 다가왔을 때 돌석은 쓰고 있던 갓을 벗어던지고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눈뜬 장님들이 따로 없구나. 내가 강대감으로 보이더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돌석의 얼굴을 본 관군들은 당혹감에 웅성거렸다. 이건 종놈이 아니냐.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분노한 관군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돌석은 주저없이 벼랑 아래 강물로 몸을 던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가 사라지자 관군들은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듯 허탈해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깊은 산속 버려진 암자에 강대감 일행이 숨어들었다. 강대감은 도피 과정에서 얻은 부상과 화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탈진하여 누워버렸고 오직 서연 아가씨만이 약초를 캐고 물을 길어 부모를 수발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암자의 낡은 문이 삐그덕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물에 퉁퉁 불고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나타난 이는 죽은 줄만 알았던 돌석이었다. 아, 돌석아 살아있었구나. 서연은 체면도 잊은 채 달려가 돌석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돌석은 비틀거리면서도 서연을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아가씨,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인 어른은 좀 어떠십니까? 그 순간 신분의 벽은 무너져 내렸다. 오직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와 애틋한 연정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돌석은 지극정성으로 강대감을 간호했다. 산속을 뒤져 귀한 산삼을 캐오고 자신의 옷을 찢어 대감의 고름을 닦아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강대감은 희미한 눈을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돌석을 응시했다. 촛불에 비친 돌석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강대감은 혼몽한 의식 속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어찌하여 저 아이에게서 내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리고 저 콧날과 눈매는 내가 젊은 시절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 아닌가. 대감은 떨리는 손을 들어 돌석의 뺨을 어루만졌다. 돌석아, 네가 정녕 내 아들이었어야 했다. 기태 그놈이 아니라
네가 내 핏줄이었다면. 대감의 탄식 섞인 중얼거림의 돌석은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감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말씀 낮추십시오. 저는 그저 어르신의 종일 뿐입니다. 암자에서의 생활은 고단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돌석은 매일 밤 불경 대신 병법서를 읽고 낮에는 무술을 연마하며 훗날을 대비했다. 서연은 그런 돌석의 곁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그가 단순한 종이 아님을, 그 안에 감춰진 비범한 영웅의 기질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돌석이 건물을 추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돌석아, 너는 원망스럽지 않느냐? 우리 가문 때문에 네가 겪는 이 고초가. 돌석은 검을 거두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원망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운명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아니었다면 제가 감히 아가씨를 지키고 주인 어른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돌석의 단단한 대답에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천한 신분이라는 껍데기 속에 감춰진 고귀한 영혼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한편 도망친 기태는 훔친 폐물을 팔아 흥청망청 쓰다가 노름판에서 돈을 모두 날리고 거지꼴이 되어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취해 주막에서 난동을 부리다 관아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살기 위해 가문의 비밀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다. 나리, 제가 강준필 역적의 아들입니다. 제 아비가 숨어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기태의 비열한 밀고가 탐관오리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산속 암자의 평화는 다시금 위협받기 시작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까마귀 소리가 불길하게 울부짖었고 돌석은 본능적으로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칼자루를 꽉 쥐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강대감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어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 그는 돌석을 가까이 불렀다. 돌석아,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대감은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옥패를 꺼내 돌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종손에게만 전해지는 징표였다. 이것을 왜 소인에게? 돌석이 당황해하자 강대감은 슬픈 눈으로 웃었다. 핏줄이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이냐? 위기 속에서 가문을 지키고 부모를 섬긴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다. 만약 내가 잘못되거든 네가 이 옥패를 가지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다오. 그것은 사실상의 양자 입적이자 후계자 지명이었다. 돌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옥패를 가슴에 품었다. 그때 암자 밖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살기 등등한 기척이 느껴졌다. 돌석은 황급히 촛불을 끄고 서연을 등 뒤로 숨겼다. 왔구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들이 암자를 포위하고 있었다. 이제 숨막히는 진실 공방과 최후의 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암자의 낡은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번뜩이는 관군들의 칼날이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고 비명지를 새도 없이 들이닥친 포졸들의 거친 손길이 강대감과 윤씨 부인 그리고 서연을 낚아챘다. 돌석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칼을 빼들고 앞을 막아섰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수십 개의 창끝이 그의 목과 가슴을 겨누었고 누군가 뒤에서 내리친 몽둥이에 그는 붉은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돌석이 본 것은 관군들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걸어 들어오는 기태의 모습이었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꾀죄죄한 몰골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광기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저놈들입니다. 저 늙은이가 역적 강준필이고 저놈이 그를 호위하던 종놈입니다. 제가 신고했으니 약속대로 제 목숨은 살려주시는 겁니까? 기태가 관군 대장에게 굽실거리며 내뱉은 말은 비수보다 더 깊게 강대감의 심장을 찔렀다. 아비 팔아 제 살길을 찾으려는 폐륜의 현장을 목격한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놈들은 죄인들을 밧줄로 굴비 엮듯 엮어 관아의 형틀 마당으로 끌고 갔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푸르스름한 여명이 비추는 마당은 젖은 흙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여 비릿했다. 고을 현감이 형방에 앉아
위험을 떨며 죄인들을 내려다보았다. 강대감은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도 꼿꼿이 고개를 들었다. 내 죄가 있다면 나라를 너무 사랑한 죄뿐이요. 간신배들의 모함에 놀아나 충신을 죽이려드니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대감의 서슬 퍼런 호통의 현감은 잠시 주춤했으나 곧 코웃음을 쳤다. 닥쳐라. 내 아들놈이 내 죄를 낱낱이 고했거늘 어디서 혓바닥을 놀리느냐. 현감의 눈짓에 기태가 앞으로 나섰다. 기태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대감을 손가락질했다. 이자는 영모를 꾸민 것이 맞습니다. 집안에 숨겨둔 무기와 서신들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어 아비를 사지로 몰아넣는 기태의 모습에 돌석은 피 끓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팔아 네가 얻을 것이 무엇이더냐. 네, 이놈 감히 어디서 종놈이 양반에게 고함을 치느냐. 기태가 돌석의 뺨을 후려치려던 순간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어명이어 하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마패를 든 암행어사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는 다름 아닌 지난날 서당 밖에서 돌석의 시를 주워 읽었던 그 노학자였다. 어사는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현감을 노려보았다. 금상전학계 없어 진주 강씨 가문의 영모 혐의가 조작되었음을 밝혀내셨다. 진범은 조정의 간신배들이었으며 강준필은 무고하다. 어사의 일갈에 현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리에서 내려와 엎드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강대감과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기태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역적의 아들이라 고변하여 살 길을 도모했건만 이제 가문이 복권되었으니 자신은 부모를 판 폐륜아로 낙인 찍혀 매장당할 처지였다. 기태는 순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렸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강대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아버님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거짓으로 연극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찌 아버님을 진짜로 배신하겠습니까?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강대감은 차가운 눈으로 기태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마음의 문은 닫힌 지 오래였다. 그때 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대감, 혐의는 벗겨졌으나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하나 더 남아있소. 오늘 아침 관아 문 앞에 죽어가면서도 이 서찰을 전해달라며 쓰러진 노파가 있었소. 어사는 피 묻은 무명 저고리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십수년 전 아기를 바꿔치기 했던 유모 막순의 것이었다. 죄책감과 병마에 시달리던 막순은 죽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관아로 기어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혈서를 남기고 숨을 거둔 것이다. 어사가 혈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천둥 번개가 치던 밤, 저의 더러운 욕심으로 귀한 씨와 천한 씨를 바꿨나이다. 지금의 기태 도련님은 제 딸 개똥이의 자식이고 행랑채 종놈 돌석이가 진짜 강씨 가문의 핏줄입니다. 낭독이 끝나자마자 기태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 미친 노망난 할망구가 헛소리를 쓴 것이다. 나는 강씨 가문의 장자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기태의 발악에 어사는 침착하게 강대감을 바라보았다. 대감, 혹시 혈육임을 증명할 신체적 특징이 있소? 강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제 아비가 물려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강씨 가문의 사내들은 대대로 왼쪽 어깨 뒤에 붉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기태와 돌석에게 쏠렸다. 어사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기태의 상의를 거칠게 찢어 발겼다. 드러난 기태의 희고 살집 있는 등은 깨끗했다. 점은커녕 티끌 하나 없었다. 기태는 당황하여 자신의 어깨를 더듬거렸지만 없는 점이 생겨날리 만무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종놈의 자식이라니. 기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어 포졸들이 돌석에게 다가갔다. 돌석은 스스로 낡은 삼배옷의 윗부분을 풀어내렸다. 고된 노동과 매질로 인해 생긴 수많은 흉터들 사이 왼쪽 어깨 죽지 뒤편에 선명하게 붉은 반달 모양의 점이 박혀 있었다. 마치
진흙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고귀한 낙인처럼 강대감은 비틀거리며 돌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떨리는 손이 돌석의 어깨에 닿았다. 아, 내 아들아. 못난 아비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짐승처럼 부렸구나. 내 눈이 멀었었다. 내 눈이 멀었어. 대감은 돌석을 와락 껴안고 통곡했다. 윤씨 부인 역시 돌석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아가, 불쌍한 내 새끼. 어미가 죄인이다. 돌석은 멍하니 서 있다가 평생을 갈망했던 부모의 품이 주는 온기를 느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어머니. 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서름의 밤을 지새웠던가. 서연 아가씨 또한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반면 모든 것이 밝혀진 기태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댔다. 하하하, 다 꿈이야. 이건 악몽이라고. 내가 저런 더러운 놈과 같은 핏줄일 리가 없어.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돌석의 헌옷을 짓밟으며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멸과 조소뿐이었다. 어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 기태는 천륜을 어기고 부모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양반을 사칭하여 가문을 어지럽힌 죄가 매우 크다. 곤장 100대를 치고 관노로 삼아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라. 포졸들이 기태를 끌고 나가자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닫힌 관아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된 삶을 살아온 자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였다. 비가 개고 맑은 햇살이 관아 마당을 비추었다. 돌석은 더 이상 종놈 돌석이 아니었다. 강대감은 돌석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겉옷을 벗어 입혀주었다. 낡은 옷을 벗고 귀한 옷을 입은 돌석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기품이 흘러넘쳤다. 어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돌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의 시에서 읽었던 진흙 속의 연꽃이 바로 자네였구려. 이제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떨치시게. 돌석은 깊이 허리 숙여 절했다. 나리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남매가 아닌 가문을 이을 후계자와 그를 내조할 여인으로서 마주선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서연은 양녀로 들어오거나 족보가 정리되겠지만 당시의 관습과 극적 허용으로 두 사람의 인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주 고을의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환호했다. 충신 강대감의 귀환과 진짜 도련님의 극적인 등장은 순식간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폐허가 된 집이었지만 돌석에게는 그 어느 궁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너진 담벼락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으리라.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음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니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걸을 수 있는 단단하고 빛나는 영광의 길이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폐허가 되었던 진주 강씨, 가문의 대저택에는 다시금 활기찬 망치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다. 무너진 담장은 굳건한 화강암으로 다시 세워졌고 불에 그을렸던 기둥은 매끄러운 붓질로 새 옷을 입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외양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집안을 감도는 공기 자체가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하인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냈다면 지금은 모두가 제 집을 가꾸듯 정성을 다해 일손을 놀렸다. 그 중심에는 비단 도포를 입었으나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다부진 팔뚝을 드러낸 이제는 강현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돌석이 있었다. 그는 뒷짐을 지고 호령하는 대신 직접 흙을 나르고 석가래를 올리며 하인들과 땀을 흘렸다.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양반의 것이나 내 뼈와 살을 키운 것은 이 땅의 흙과 너희들의 땀방울이다. 내 어찌 그 은혜를 잊고 거만하게 굴겠느냐. 현에 겸손하고 덕망 높은 태도에 하인들은 감복하여 그를 하늘처럼 받들었다. 어느 맑은 날 강대감은 사랑채로 현과 서연을 불렀다.
대감의 병색은 완연히 거쳤고 눈빛에는 인자함이 가득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현아, 그리고 서연아, 오늘 너희에게 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대감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남매로 알고 있으나 사실 서연이는 내 친딸이 아니다. 서연과 현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내 중마고우였던 최진사의 여식이다. 최진사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갓난아기였던 너를 내게 부탁했지. 나는 너를 친딸처럼 키웠으나 족보에는 양녀로 입적되어 있다. 그러니 두 사람의 혼인에는 국법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강대감의 폭탄 선언에 서연의 볼은 붉게 물들었고 현의 가슴은 벅차오름으로 요동쳤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마침내 혼례식이 열리는 날, 진주고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국수 삶는 구수한 냄새가 심리밖까지 퍼져나갔다. 청사초롱이 길을 밝히는 가운데 사모관대를 쓴 현은 늠름한 신랑의 자태를 뽐내며 입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생이 훈장처럼 서린 깊이가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연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으나 그 자태는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고와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을 보며 입을 모아 칭송했다. 보시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 달빛을 머금은 난초가 만났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한 쌍이 어디 있겠소. 주례를 맡은 고을 수령은 목청을 높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비바람을 견디고 뿌리 깊게 선 나무처럼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말고 백년해로 하시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는 꽃비처럼 하얀 벚꽃잎이 흩날려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신방에 든 날 밤, 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족두리를 벗겨주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서연의 얼굴은 꿈결처럼 아름다웠다. 서연 아가씨.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지요. 종놈 돌서기로 살던 시절,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분을 제 아내로 맞이하다니 꿈만 같습니다. 현의 고백에 서연은 살포시 미소 지으며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감쌌다. 서방님, 저는 신분이 아닌 서방님의 그 올곧은 심성을 연모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기태 오라비보다 누더기를 입고 저를 구해주셨던 서방님이 천배만배 더 귀한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듯 깊은 정을 나누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것은 거짓과 기만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세월은 다시 유수처럼 흘러 10년이 지났다. 강현은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한양의 권세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외직을 자청하여 고향 진주로 내려와 목민관이 되었다. 그는 백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혹한 세금을 감면하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법을 공정하게 집행했다. 흉년이 들면 관아의 곡식 창고를 열고 자신의 사제를 털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다. 백성들은 그를 돌석 사또라 친근하게 부르며 칭송했다. 우리 사또님은 똥장군을 저본 분이라 우리네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신다. 그의 선정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의 칭찬이 자자했다. 현은 틈만 나면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다. 너희들 중에서도 훗날 나라를 이끌 재상이 나올 것이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한편 유배지로 끌려갔던 기태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바람결에 들려왔다. 관노가 된 그는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며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려다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며 뒤늦게나마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소문이었다. 어느 겨울날 현은 사람을 시켜 기태가 있는 변방으로 따뜻한 겨울옷과 약간의 노잣돈을 익명으로 보냈다. 그것은
형제도 뭣도 아니었으나 한때 같은 지붕 아래서 자랐던, 그리고 뒤틀린 운명의 피해자일지도 모를 이에 대한 마지막 자비였다. 현은 그가 보낸 짐꾸러미를 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부디 그곳에서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사는 법을 깨우치기를. 그것으로 기태와의 악연은 완전히 매듭지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현과 서연은 늙으신 강대감과 윤씨 부인을 모시고 뒷산 정자에 올랐다. 그들의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강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보아라, 현아. 저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네가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현은 대감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저를 믿고 거두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제 곁을 지켜준 부인 덕분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현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한때는 종놈 돌석이라 불리며 천대받았으나 지금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가장이자 어버이가 된 사내. 그의 삶은 핏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며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거대한 서사시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정자 아래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현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맞잡은 손의 온기 속에 지난날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얻어낸 값진 행복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폭풍우 치던 밤, 뒤바뀐 두 아이의 운명은 긴 여정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그 결말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진주 강씨 가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의 교훈을 남기는 전설이 되었다.